14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 식민통치 첫 번째 부분을 배웠어요.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배워볼 텐데, 우리 기억이 나나요?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무단통치,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통치, 세 번째는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배웠거든요. 무단통치 내용하고 이제 문화통치의 절반, 그 내용과 실상까지 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오늘은 그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통치의 경제 수탈과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다들 공부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과 소통을 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잘 챙겨서 공부를 하길 바라고요. 일단 문제를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조선에 설치한 최고 통치 기구는 무엇인가요? 네, 이건 너무 쉽죠. 광화문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딱 설치한 조선 총독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조선 총독부가 친일파 중심으로 구성한 총독 자문기구는 무엇인가요? 조선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구입니다. 친일파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소집도 되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은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단통치 시기 경찰 제도를 무엇이라 부르나요? 네, 군대 경찰이에요. 무슨 경찰 제도? 헌병 경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는요. 정해진 기간 안에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신고해야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여기 답이 다 들어가 있다. 토지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일본은 약탈한 토지를 어떤 회사에 넘겼나요? 네, 이 회사에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고자 하는 일본인들한테 땅을 불하해주거나 했던 일들을 했던 회사예요. 네, 이름이 길지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답이 여기 다 나와 있네. 회사 설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회사령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일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10년 동안의 무단 통치로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텐데요. 바로 3.1 운동입니다. 1919년에 터졌던. 다음 문제는요. 문화통치 시기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간행이 시작된 두 개의 신문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모든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이용된 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어떤 일본의 국채라든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참 이 법으로 많이 걸렸었죠. 네, 무슨 법일까요? 땡땡땡땡 법입니다. 치안유지법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문제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문화통치 나머지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지만 무단통치 시기 때는 이 경제수탈은 토지 분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문화통치 시기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산업화가 지속이 되고 인구도 막 한참 늘고 있는 때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늘면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 어디서 가져오자? 어디서? 그렇죠.
식민지인 조선이 있으니까 조선에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선에 뭘 이득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많이 생산해서 많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이름을 뜻을 보면은 산미, 쌀 생산을 증식,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종 필요한 거나 뭐 이런 건 다 투입을 합니다. 빨리 자라는 걸로 품종을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막 잘 자라게 비료를 엄청 투입을 하거나 쌀을 일단 가져가야 되니까 밭도 논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이런 논에다가 물을 대는 시설, 저수지 같은 시설 그런 것들을 다 수리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짰겠죠? 이 정도만큼 증산을 시켜서 이 정도만큼 일본에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쌀 생산이 좀 늘어났으면 뭐 기왕에 조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봅시다. 농민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에요. 우리 예전에 수업했을 때 보면 교실에서도 너네들이 대답을 되게 잘해줬었던 것 같아.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하고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소작농들이 여러 가지 부담비를 다 떠안는 거예요. 뭐 빌린 땅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소장료도 내야 되는데 수리시설을 이용한다는 그 비용 땅 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소장농이 내요. 그래서 수리조합비 그리고 비료 대금까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 소득은 결국 증가하지 못해서 참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 밑에 보세요. 증산량, 늘어난 양보다 수탈량, 뺏어간 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조선의 그냥 기존의 1년의 총 생산량이 100석이었다라고 봅시다. 100석에서 100석을 더 이제 증산하기로 계획을 해서 총 2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의 양을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을 세웠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계획만큼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100석을 원래 생산하는데 100석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60석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늘어난 요 60석만 일본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획된 반출, 수탈량 100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60석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되나요? 네, 됐다고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의 쌀 소비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밥을 조금 먹는 건 몰라도 밥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로 뭐 먹었나요? 네, 그 소중한 밥이에요.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만주에서 저가로 가져올 수 있는 잡곡으로 보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수리조합비나 비료 대금 같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소작농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토지를 뭐 잃기도 하고 아예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요.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국까지 나가기도 해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회사령 우리 10년대에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네, 회사 설립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바로 누구? 누구겠어요? 조선 총독이죠. 네, 회사령은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회사령이 철폐가 되고 신고제로 바뀌어요. 이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허가는 허락이 떨어져야만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그냥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고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찰떡같이 잘 비유한 한 선배님이 있었거든. 누구냐면 예를 들면 엄마 나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게 허가고요. 엄마, 저 놀러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기다리는 거죠. 신고는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말만 하고 이제 갔다 오면 되는. 자, 여러분들은 친구가 놀 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뭐 어쨌든 회사 설립이 조금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 안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 회사를 설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뭐 많이 들어오게 된 그런 기업체가 뭐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전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가 없어집니다. 관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뭐 강화도 조약 이야기할 때나 얘기했었는데 그 물 건너서 상품이 수입돼서 들어오면 그 나라 안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 건너오는 거는 세금을 붙여서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그 물 건너올 때 붙는 세금이 관세예요. 네. 뭐 우리나라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물 건너가서 외국으로 수출이 될 때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져요. 그거는 그 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에요. 어쨌든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 상품들이 관세가 붙지 않은 상태로 싼 가격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통치가 1920년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30년대에는 또 다른 통치가 지속이 되죠. 민족 말살 통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에 쭉 갈 거니까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갈게요. 잠깐만 쉬고 오세요.